2025년 5월 26일 히든풋볼 K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이주원의 남자 김원일의 라이벌 강성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김원일의 라이벌인가요? 라이벌입니다. 히든풋볼 계속 챙겨보는데 원일이 형이 확실히 재밌다. 내가 컨셉 바꾼 거 괜히 바꿨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 나도 이제 좀 재밌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컨셉을 좀 바꿔서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근데 이제 원일이 형이 이제 웃긴 포인트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축구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올 때와 여기 앉았을 때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고민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요즘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저요? 네. 일이 없는데. 왜 없어? 왔다 갔다 막 그 주말마다 가지 않아요? 주말에 경기 보러 이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서울. 서울? 일로 갔다 온 건 아니고. 일로 갔다 온 거 아니고. 나랑 같은 경기 보러 간 거 그러면? 네. 형도 다녀오셨어요? 네. 직관? 네. 서울? 만났다고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주원이 형. 네. 근데 못 봤구나, 우리가 못 만났구나. 네. 전혀 온 줄 몰랐네. 네. 근데 지금 카페도 이제 피크 아닙니까? 피크 시작 아닙니까 이제? 네. 이상 저온 현상으로 네. 좀 힘들었다가 또 비가 또 주말에만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았는데 날씨가 어제랑 엊그저께 좀 날씨가 미쳤어요. 네. 저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든요. 주말에 울산 갔다 왔어요. 울산이면 어쨌든 우리가 수도권보다는 그렇지, 온도가 따뜻하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그치. 예상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벼운 차림으로 KTX 타고 갔는데 울산역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비도 왔고 바람도 불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 주말에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네. 뭐 제가 1년 딱 카페에서 보셨죠, 미숫가루 흔드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네. 하니까 이제 몰려 오셔도 이제 커버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홀이랑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딱 익어가지고 이제 익숙하니까. 익숙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15라운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성주가 또 중요 경기 해설을 했더라고요. 경기를 보니까. 중요 경기. 중요 경기죠. 네. 왜냐하면 모든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 경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은 팬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또 해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리뷰도 더욱더 또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 읽고 나서 바로 대표팀 명단 발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종훈 대전팬님, YH님, 이동욱님, 그리고 원두님, 최병욱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힙합에서도 붓기소바 헌터, 황가드 뛰잖아, 드렁큰 쪽, 뉴클리어 55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명단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명단 봤을 때 가장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문선민 선수의 발탁을 문선민이 뽑혔네 라는 생각으로 봤어요. 근데 대신 문선민이 뭐 최근에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K리그에서 또 독보적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치. 만약에 이라크 상대로 득점하고서는 그 K리그에서 보여주는 셀러브레이션 보여주잖아요. 이라크 난리 납니다. 뭐 이런 재미도 있는 선수고 또 캐릭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선수다. 근데 그 자리에 빠진 선수가 또 있어요. 이동경. 야, 이거 맞아? 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네. 네, 이동경 빠지고 문선민 들어갔어? 네, 이게 문선민이 FC 서울에서 활약하는 걸 보면 뭐 주전이나 교체로 들어갔을 때 게임 체인저. 그렇죠. 서울 유니폼 입고 나서는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뭐 이번 경기도 뭐 저희가 리뷰를 또 하겠지만 문선민 선수 보면은 혼자서 딱 들어갔을 때 수비수들과의 경합 과정에서 공간이 없잖아요. 없을 때도 뭔가를 풀어서 결과를 내요. 크로스가 나오든 패스 연결이 되든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장점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대표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수비로 나오는 팀들 사이에서 막 헤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뭐 문선민이 들어와서 이상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치. 거기에 빠진 게 이동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K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면 많이 뽑히는구나 하는 그런 명단이었고 뭐 전진우 선수도 맞아요. 뽑혔고 또 최준 선수도 뽑혔잖아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잘한다 해도 안 뽑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는 요번 명단을 봐도 이제 K리그에서 어느 정도 좀 좋은 활약을 펼치면 바로바로 명단에 들고 뽑힐 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좀 특이한 점이 또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에서도 교체 투입됐을 때 제 컨디션이 아니었었고 그다음에 리그에서도 프리미어리그 리그에서도 경기를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뭐 홍명보 감독 얘기로는 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해외에서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야 전성기야. 네. 주장이야. 근데 부상이 있어. 그러면 안 뽑고 다른 선수를 뽑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감독 성향에 따라서 이 선수는 안 뛰어도 대표팀에 있어야 돼. 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을 놓고 봤을 때 손흥민이 차지하는 비중 저는 그 정도 된다고 봐요. 손흥민이 부상이 있어도 그냥 대표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동료들을 딱 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정말 못 뛰는 건데 손흥민을 데리고 온 거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대표팀이 지금 막 다 때려 부시고 다니면서 지난 3월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즉시 전략감들이 필요한 대표팀인데 그런 정신적인 멘탈적인 그런 거 중요하지만 뛰지 못하는 선수를 뽑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손흥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뛸 수 있고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뽑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못 뛰면은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없죠. 없죠. 희한하다. 근데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우리 히든풋볼 K를 할 때 주원 형이 목이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럼 안 오겠지. 근데 우리 입장에선 주원 형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약간 힘이 되잖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예를 들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못 뛰는 선수를 뽑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건데 일단은 와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소집해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진우 선수가 뽑혔다. 네. 김진규, 전진우, 박진섭 전북에서 이렇게 3명이 뽑혔는데 전북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진우는 사실 커리어 하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폼이면은 지난 라운드 제주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폼을 봤을 때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뽑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진우 선수를 보면 진짜 유망했던 전세진 시절부터 해서 유망했던 이 K리그 앞으로 좀 대표할 선수다라는 타이틀을 계속 달고 다녔지만 K리그에서 성인 선수로서 그 모습 좀 아니었잖아요. 항상 아쉬움이 좀 남았잖아요. 근데 어떤 감독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올 시즌 전진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전진우 선수의 발탁이 이게 맞지. 이게 맞지. K리그에서 이 정도 활약하면 대표팀 가야지. 불러줘야지. 이런 생각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강상윤이 전부 선수들 중 안 뽑혔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럴 만도 합니다. 강상윤 선수 안 뽑힌 거. 미드필더 우리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뺄 선수가 없어요. 고민거리이기도 한 곳이잖아요. 어떤 조합을 맞춰요. 박용우는 어때요? 박용우를 대체해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지금 K리그 현장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자리가 조금 귀한 것 같아. 정말 귀한 것 같아. 우리가 뭐 예전에도 히든볼에서 김봉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김봉수 선수가 박용우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볼줄이거든요. 그렇죠. 볼 배급인데 뭐 수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 밸런스, 공수의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 박용우만큼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 선수가 지금 K리그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저는 이 볼을 안 받으면 티가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박용우는 거기서 볼을 받아. 그리고 거기서 미스도 많이 나오고. 네. 좋은 장면이 연결되면 좋은 장면이지만 그 상황에서 턴오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박용우 선수가 또 욕도 많이 먹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져야죠. 더
미스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호 선수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꼭 계속 덧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치에서 박용호 선수만큼 볼을 키핑해주고 패스해줄 선수가 국내에 별로 없다. 맞아요. 이 얘기고. 맞아요. 피지컬도 좀 나름의 키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근데 그 피지컬을 그러니까 팬들이 보기에는 좀 더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 보면 상대 공격진들에게 막 밀리거나 잘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비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들 또 그 위치에서 한번 잘리게 되면 그렇죠. 바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박용호 선수의 실수가 더욱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는 저는 계속 그러면 아마 내년 월드컵까지 계속 박용호 선수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계속 소집이 된다면. 그럼요. 지금 현재 대표팀의 분위기 상으로는 박용우, 뭐 황인범 이런 체제로 그렇죠.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황인범이라는 선수의 롤과 또 겹치지 않으면서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조합에서는 박용우만큼 밸런스 있는 선수를 찾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김봉수, 서민우 뭐 이런 그 자리에서 K리그 활약하는 선수들은 있습니다만 그 선수를 대표팀에 발탁해서 딱 써볼 만큼의 이 현재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스타일이 다른 이제 박진섭 선수를 뽑았으니까 그렇죠. 뭐 박진섭 선수는 이제 한 칸 위로 박영호처럼 올라와서 받는 것보다는 중간에 끼어서 내려서 사이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리베로. 라볼피아나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걸 보여줬어요, 계속. 맞아요. 그런 패턴으로 가지고 간다면 뭐 박영우도 기용을 하겠지만 뭐 박진섭 선수도 이번 대표팀에서 좀 기용을 하지 않을까.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원두재 선수가 그쵸. 그렇죠, 있죠. 예, 있으니까 뭐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지금 명단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느끼는 좀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아직 여기가 좀 부족한데라고 하는 것만큼 대표팀에서도 그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명단인 그쵸. 것 같아요. 미드필더 네. 조합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그 최종 예선에서는 대표팀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상윤 선수 정도는 좀 투입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아 강상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충분히 한번 그렇죠. 불러볼 만한 선수이긴 한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강상윤을 불러서 투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실험에 가까운 선택이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일단 결과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니까 뭐 여유가 좀 있다고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3월 달에 너무 좀 처져 있는 분위기 때문에 결과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베스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동아시안 컵이 또 있으니까. 네. 그때 한번 그쵸. 숨기고 있다. 네. 새로운 선수들을 해서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협회에서 요즘 조용합니다. 조용하죠. 네, 지난해 완전 1년 내내 뭐 계속 태풍이 불었었는데. 부정적인 이슈로 네. 태풍이 불었죠. 뭐 지금 뭐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또 뭔가 인터뷰나 이런 것도 없고 조용하게 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쨌든 뭐 광주의 그 연대기여금 미납 사태의 협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그렇지.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 그렇지. 부분을 정말 잘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가 될까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정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되겠죠. 징계를 하던 아니면 그러니까 뭐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을 하던. 징계 수위가 중요한 거죠. 수위가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어쨌든 납득할 수 있고 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좀 클리어하게 이런 건 오픈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팬들이고 미디어에게 이렇게 돼서 이런 절차에 미스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준. 최준은 어떤 모습을 봤을까? 최준의 활발하긴 하죠 오른쪽에서. 네. 최준의 역시 뭐 깊은 지역으로 침투하면서의 저돌적인 모습, 약간 설령우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황재원 선수는 저는 약간 설령우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결의 선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준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 포지션의 경쟁자로서는
약간 스타일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이지 않나. 그렇지. 뭐 홍명보 대변이냐 나? 아니 개인적인 지금 개인적인 퍼포먼스만 보면 황재현이 사실 저는 좋다고 봤어요. 최근 네. 한 2경기만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3백도 많이 쓰고 4백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최준을 뽑지 않았나 싶은데 최준도 사실 시즌 초반에는 계속 좀 몸이 안 좋았어. 몸이 좀 맞아요, 훈련소도 맞아요. 갔다 오면서 네. 좀 몸이 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폼을 되찾고 있어서 대표팀까지 좀 발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골키퍼 역시나 조현우 골키퍼고. 네. 김동현 김동원 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창현 골키퍼까지. 그러니까 김동원 골키퍼가 저는 사실 처음에 입대해서 이제 김준홍이 있다가 전역하고 김동원이 이 김천 상무의 주전 골키퍼가 됐는데 제가 김천 경기를 워낙 많이 중계하니까 야 김동원이 김천이라는 팀이 어쨌든 스쿼드가 강하니까 여기에 주전으로서 조금 부족한데라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어. 네. 왜냐면 불안한 모습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또 김준홍이 워낙 잘하다 나갔으니까. 그런데 올 시즌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동명 골키퍼 코치의 영향을 받은 건지 뭔가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생겼고 대표팀 한번 갔다 왔잖아요. 달라요. 발도 자신 있게 쓰고 하려고 해요. 이 막 숨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 있게 받아서 연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골키퍼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올 시즌은. 네. 그래서 이라크 원정을 떠납니다. 6월 6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6월 5일 목요일에서 6월 6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새벽이죠. 3시에 경기가 펼쳐지고 또 6월 10일 날 또 대표팀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팀 또 경기 오랜만에 또 경기를 하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대 전북 경기입니다. 최근에 제주의 행보가 정말 제주 팬들은 마음에 들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K리그 구단들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전북이기 때문에 원정팀이긴 합니다만 전북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경기 결과는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네. 일단 날씨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제주에서 비 오면 바람까지 같이 불잖아요, 보통. 그렇지. 바람이 네.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서귀포로 들어오고 이제 딴 데는 안 불고 막 그래요. 바람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갈 때까지는 계속 막 바람이 부는데 근데 저도 거기서 경기를 많이 해봤지만 경기장 그 안에는 크게 바람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는 오지만 그래서 바람의 영향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전북으로서는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비가 이제 오고 뭐 바람이 분다라고 봤을 때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약한 팀한테는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강팀들이 본인들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깔끔하게. 그거는 좀 주원 형이 이야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2006년도 FA컵 32강에서 대학 시절이죠. 제주를 상대했어요. 2006년. 네, 2006년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그때 태풍이 굉장히 강하게 와가지고 이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지붕이 막 다 날아가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킥을 해도 이 볼이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대학 팀과 프로 팀의 대결이면은 사실 뭐 경기력 차원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정신력으로 대학 팀이 아무리 그 누른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바람과 이 날씨 영향을 좀 받아서일까요? 저희가 이겼어요. 2대2 무슨 승부 차이까지 가지고 이겼어요. 네. 제대로 이제 경기를 이제 펼칠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실수가 많이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바람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게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제주는 전북을 상대로 홈이지만 좀 지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북이 최근에 뭐 워낙 강력한 이런 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주가 지키는 축구를 했을 때 잘 지켜요. 올 시즌도 K리그 경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은 그냥 줘요. 너네 여기까지 들어와. 근데 우리는 박스 안을 단단하게 보호할 거야. 라는 선택을 했을 때 꽤 괜찮았던 결과들이 있었어요. 물론 경기는 보기 힘들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설자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안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포인트로 보세요 하면 또 나름 재밌어.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반박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결과들을 한 85분 이상 가져가다가 막판에 실책으로 인해서 실점하는 그렇지. 결과들 이런 게 많았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제가요 지금 수비진을 보면 선수들 얼굴들 괜찮아요. 좋은 선수들 얼굴을? 그러니까 몇몇 선수들 그렇지, 몇 그렇지. 명이 그러니까 얼굴 이 왁구 송준, 말고 임채민 뭐. 그치. 근데 뭐 얼굴들 해가지고 그냥 아니, 뭐. 왁구 이렇게 진짜. 왜냐면 왁구부 출신이잖아요. 네네. 센터백들은 또 왁구로 또 80%를 먹고 그러니까 약간 들어가니까. 임채민은 원일이 형 결이고 그렇지. 이제 송주훈은 좀 다른 또 게. 두꺼워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송주훈 선수의 아쉬운 점이 그런 거거든요. 송주훈이 과거에는 좀 부상도 많았어. 할만하면 부상으로 좀 못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송주훈 실력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송주훈 선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력 그리고 지키는 과정만 놓고 봤을 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학봉 감독이 저번 주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힘든 원정 다니고 일정 속에서 한 경기 이기면 힘이 좀 받을 텐데 자꾸 지니까 막판에 떨어지고 실수하니까. 그렇지. 제가 지난주에 김천과 제주 경기 갔다 왔는데 토요일 경기였어요. 금요일 밤 9시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러면 저녁 먹고 뭐 하고 하면 10시에 밤 9시에 도착했어요. 일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대구공항에 도착해서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제주도니까 원정 다니는 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알고는 있죠 저희가. 근데 그게 우리가 체감하지 않으니까 진짜 와 형도 만약에 밤새서 중계하고 나면은 다음날 일정 방송할 때 피곤하잖아. 힘들죠. 네. 피곤하잖아.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핑계 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네. 밤 9시에 도착하는 나는 스케줄은 거의 3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없었는데. 거의 없었거든. 근데 그날 뭔가 김천은 아마 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대구공항 도착해서. 왜냐면 비행기가 많지 않으니까. 네. 경기 얘기해 보면 뭐 송주훈하고 임채민, 김동준을 필두로 좀 실수 없이 0대0으로 막은 거는 제주로서는 굉장히 좀 그쵸. 괜찮았다. 네. 전반전에 사실 좀 전북이 좀 헤맸어요. 전반전에는 사실 제주가 준비해 왔던 거를 잘 좀 펼쳤던 것 같고 후반전에는 전북이 좀 경기를 가져갔는데 이제 저도 택티컬 캠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분석관이 거기 전북 분석관이 그 포엣 감독님 아들인가? 맞아요. 맞죠? 분석관인지 아니면 분석 코치인지 아무튼 코치 직감 등치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등치 이만한 사람이 네. 있어. 근데 그 사운드가 택티컬 캠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제 크로스 장면마다 계속 예스 이게 들어와 예스 하면서 좋다고 하는 거야. 좋았다 예스 이게 들어와. 크로스 상황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것 만족한 같아. 그 전북이 크로스 상황을 계속 만들려고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전에는 크로스 상황이 많이 안 나왔어. 근데 후반전에는 인스윙 크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크로스 장면이 나오면서 분석 코치가 계속해서 예스 예스 이거 외치면서 예스 예스를 외쳤는데 그 예스 하는 장면에 티아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완벽하게 인스윙으로 딱 들어오는 장면에서 티아고가 그걸 딱 박았어야 되는데 삐사리가 나면서 거기서 이제 분석관이 NO 바로 외치고 NO 이게 나오더라고. 근데 목소리 진짜 흉내 잘 낸다. 그 사람 진짜 등치가 이래. 나는 바이킹 그 옛날 바이킹족 그런 느낌이잖아. 와. 그래서 거기서 NO 이게 나오는데 크로스 장면이 많이 나옴으로써 이제 전북이 준비했던 플레이를 펼쳤는데 마지막에 방점이 티아고가 못 찍어주면서 좀 아쉬운 장면들을 좀 많이 연출했었던 것 같아요. 콤파뇨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네. 티아고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콤파뇨가 있었으면은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티아고가 득점을 위해서 고군분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하겠으나 득점에 대한 어떤 그 집중력까지는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테크닉, 퀄리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53분에 그 NO 한 장면 있잖아요. 네. 그 53분에 인스윙 크로스로 티아고가
헤더하는 장면이었는데 약간 길었어. 근데 그 장면은 완벽하게 준비했었고 콤파뇨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저는 완벽한 거의 득점과 장면이었다. 뭐 슈퍼 세이브로 막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공격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김동준 선수의 세이브도 막판에 좀 있기도 했었고 확실히 양쪽 측면에서 전진우, 송민규의 플레이에 대해서 제주 수비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었고 뒤쪽에 받치고 있는 김진규, 강상윤, 박진섭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거의 완벽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수비 장면에서는 저는 완벽하다고 봤는데 이제 공격하는 장면에서는 박진섭 선수가 계속 그 중앙 수비 사이로 끼면서 세 명에서 좀 그 라볼피아나라 그러나 그걸 하는데 이제 밑에로 내려선 제주를 깨부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중앙으로 맡겼거든. 근데 뭔가 몇 번은 안 끼고 좀 사이드로 나와서 아니면 그 미드필드랑 수비 라인 사이에서도 받는 그런 움직임도 가져갔다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좀 중앙 수비 사이로 끼는 모습만 보여줘서 그거는 조금 공격하는 패턴 플레이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도 좀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제주는 어쨌든 승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저는 사실 지금의 제주의 주 일정을 보면서 지나온 일정을 보면서 제주 팬들 너무 안타깝다. 이기는 경기를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근데 이게 초반에 득점을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이창민 선수 그거 골대 맞고 나온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또 세게 찼어. 힘 빼고 차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안 차도 되는데 창민의 힘이 너무 들어가면서 튕겨 나오는데 거의 뭐 골대 맞고 하프라인까지 나갈 것 같아. 이창민 선수가 그래도 이 복무 소집 해제하고 난 이후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초반에 한 3경기는 이제 우리가 알던 이창민의 모습이 좀 아니었는데 현장에서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3경기 정도 더 하면 많이 올라올 것 같다. 근데 딱 확실히 그 3경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3번째 경기에서 제가 중계를 또 했는데 많이 올라왔구나. 이제 템포를 또 찾아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주 승리 필요하죠. 근데 승리하려면 결국에 득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공격 작업에 대한 디테일을 더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수 구성에 대한 부분 여름 이적 시장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건 구단에서 빠르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 뛰고 있는 외국인 2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지. 그 선수들 네. 둘이 또 닮았어. 닮았는데 플레이 스타일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 이 선수들 제대로 활용도 지금 못했어요. 오히려 코리아컵에 뛰었다가 감독이 노코멘트하고. 이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비에서 솔직히 제주가 전북이 지금 공격력 막강한 팀인데 제주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못 뚫잖아요. 그만큼 제주는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팀이에요. 근데 지킨다고만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몇 번 안 되는 찬스를 만들어서 살려서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리 헌신적으로 하죠. 좋죠. 근데 유리 말고 뭔가 더 골 결정력이 있는 스코어링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수에 대한 영입은 필요하다. 지금 이 국내 선수들로만 놓고 김준하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유인수, 서진수 이런 선수들이 본인들의 역할 다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유인수가 그나마 득점을 넣어주고 있긴 한데 유인수 더 찬스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임팩트만 정확하게 가져가면 되는 찬스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넣어주면 팀이 힘을 받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뭐 유인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더 많은 찬스를 만들고 득점을 할 수 있는 공격수들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하 얘기를 했는데 김준하도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니고 햄스트링 쪽이 좀 네, 햄스트링 부상이 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공백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참 제주 경기를 보면 참 계속 시달리거나 참 못한다 이 느낌까지 아닌데 참 잘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근데, 네. 근데 저는 올 시즌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주가. 네, 그냥 구조 선수 구성이나 뭐 이런 거 자체로도 이렇게 그냥 끈적끈적하게 계속 좀 0-0로 가다가 뭐 하나 딱 터지는 그런 근데 플레이를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러다가 계속 여기 하위권 전전하다가 잘 해야 살짝 벗어나는 정도? 아니면 플레이오프?
이거 지금 그 플레이오프 하면 제주도 감당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제주가 또 돈이 없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보면 에펠카까지 포함하겠습니다. 네. 4월 6일부터 이제 5월 23일까지 5, 6, 7, 8, 9, 10경기 했거든요. 네. 1승 있습니다. 1승. 거기에 이제 6번을 줬고 네. 3번 무승부. 무승부가 뭐 되게 많은 것도 아니야 또. 다음 경기 어디야? 다음 경기가 중요해. 야, 제주는 아니 이무 했잖아. 이제 딱 승리할 때 됐어? 승리할 때 됐어. 다음 경기 지면 이제 또 다음 경기 수원 FC입니다. 수원 FC 승부 걸어야죠. 수원 FC는 잡겠지. 근데 그런 경기에서 패배하잖아요. 타격감 2배인 거예요. 근데 순위로 봤을 때 수원 FC는 잡겠지. 그렇죠. 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치. 잡겠냐고. 그러니까 안 잡히면 다행인 거라고 지금. 근데 또 수원 FC는 살짝 이번 경기 힘 뺐잖아. 그렇죠. 네. 에피서울전에서 어쨌든 그러면서 승점 1점 가져갔잖아. 그렇죠. 근데 제주는 다음 경기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 내일이잖아요. 내일이구나? 우리 녹화일 기준 내일이에요. 경기가. 그렇죠. 주중 경기가 있으니까. 네. 맞다. 그 제가 갑니다. 네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번 라운드는 주중 경기에서 이제 히드풋볼 K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만약에 스케줄이 없으면 뭐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모여가지고 하겠는데 다 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합쳐서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자 보세요. 지금 제주가 지금 2무 4패를 하는 동안에 골이 4골이고 그중에 한 골이 PK 골이에요. 그러면 이제 필드골은 6경기에서 3골. 네. 그 3골 다 유리거든요. 그렇죠. 네.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진짜 심각해요, 팀이. 베리 시리어스예요, 지금.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돼. 근데 믿어 유리. 자, 그러면 본인이 이제 수원 FC하고 제주의 경기를 중계하러 가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나요? 저는 만약에 제주가 우리 힘든 원정이니까 지키겠다라고 해서 지키면 수원 FC가 사실 뚫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공격 작업을 분명히 할 거예요. 네. 공격 작업을 하면서 한두 번의 찬스가 왔을 때 그걸 살리면 한 골차 승부 진짜 뭐 1대0 뭐 이런 스코어로 뭐 양팀 모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제주가 장구는 힘이 대단하지만 실수가 많은 팀이에요. 실수가 많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실수에서 작은 차이에서 결과가 나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가 졌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수원 FC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 힘을 지난 라운드에 좀 비축을 했고 또 자신감도 얻었기 때문에 좀 뭔가 미안한 말일 수도 모르겠지만 이제 A매치 전에 2경기 남아 있거든요. 수원 FC하고 FC 서울. 연속되는 이제 2경기 그 원정인데 제주는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저는 조치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제 조치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감독 경질이죠. 감독 교체잖아요. 저도 이제 제주 경기를 최근에 좀 자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서 이 경기 만약에 잘못되면 감독님 마지막 경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가 몇 개 있었어요. 진짜로. 몇 개. 저는 코리아컵 이후에 계속 됐다고 지금. 계속 됐는데 극적으로 심폐소생이 되는 거야. 작년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김천전이 저는 사실 굿바이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근데 1대1로 또 극적으로 페널티 얻어가지고 1대1 무승부가 됐어. 야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맞나? 그치. 딜레이 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물론 감독님이 팀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개선해서 그 바꿀 수는 있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시간이 허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크죠. 네. 그래서 이 제주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지금 이 무승부가 오히려 제주한테 득이 되는 건가? 승점 1점은 벌었지만 과연 이게 득인가? 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북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내용을 봤을 때는 제주가 좀 시달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물론 전북이라는 팀을 상대로 잘 버텨냈지만 이 심폐소생이 과연 제주한테 득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전북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전진우 선수는 그냥 진짜 물이 올랐어요. 플레이를 보니까 그냥 완전 자신감이 차 있어가지고 트래핑 하나하나 할 때도 공격적이야. 이렇게 발목으로 탁탁 돌려나오면서 트래핑하면서 이제 플레이하고 굉장히 그냥 위력적인 윙포워드. 그래서
김윤성 선수가 계속 긁었어 전반전부터. 원래 잘 긁어 김윤성이. 원래 잘 긁어요. 김윤성이 플레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얄미워 상대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밀어도 되는데 계속해서 좀 확 밀고 막 손으로 밀고 막 볼과 상관없이 막 밀고 그래서 전진우 선수를 좀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 또 전진우 선수도 그거에 막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웃으면서 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플레이가 지금 자신감이 차 있기 때문에 상대가 밀고 넘어뜨려도 그냥 내가 이거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민규 선수도 과거에 본인 폼 좋고 컨디션 좋을 때 막 상대가 긁고 넘어뜨리고 해도 그냥 웃었어. 공격수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조금 말리기 시작하고 내가 만약에 좀 폼이 다운됐잖아? 그럼 화낸다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북은 이날 크로스를 24개를 올렸어요. 네. 이 전북의 공격 패턴은 무조건 인스윙이든 아웃스윙이든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많은데 전진우 선수가 그 찰나 그 장면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후반전에도 하나 똑같이 잘 찾아 들어가서 득점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슈팅까지는 연결이 안 되면서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뭐 전진우 선수나 뭐 송민규 선수나 그런 크로스 장면에서도 올려주고 또 찾아 들어가는 장면에서 계속 좀 찬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측면 자원들이 최근에 그래도 포획 감독 초창기보다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티아고 좀 아쉬운데 이 콤파뇨가 좀 돌아오고 그렇게 한다면 최전방 센터 포워드 위치에서 조금만 더 역할을 해주면 이 공격적인 파괴력은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13경기 무패에다가 무승부는 4번밖에 없습니다. 이건 FA컵을 포함한 결과고요. 진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대단하죠. 있고 이 제주 원정에서 진짜 날씨도 안 좋고 힘들었었겠지만 이거 잡아냈다면은 초대박인 경기가 될 뻔했는데 승점 1점 보통 이제 원정팀이고 제주 원정이면 승점 1점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기회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었던 전북의 상황입니다. 제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주의 감독과 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도. 네, 제주 이제 저 선수들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 SK란 팀 자체가 팀 자체를 지금 표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서 잘못 가면 산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지금 산으로 가는 건지 바다로 가는 건지 강으로 가는 건지 냇가로 가는 건지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새로운 감독으로. 새로운 감독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되게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그조차도 지금 고민이 아니고 참 뭐랄까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누구 데리고 왔는데 또 안 되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를 데리고 와도 또 안 되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 그만큼 라운드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장 김학공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확실한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지고 밀고 나가라. 목적지를 확실히 가라. 그게 산으로 가는 걸일지라도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다 있어서 그래.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목적지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갈 데 많잖아 지금. 네. 바람도 세고. 네. 갈 데가 많아서 목적지를 못 찾고 있다. 네. 아니 내비 찍어도 너무 갈 데 많잖아.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무데 어디를 찍고 가지 말고 가라 그냥 일단 가야 됩니다. 네, 어디든 가야 됩니다. 그게 뭐 자동차 박물관이든 박물관이든 기티 박물관이든. 네. 자, 다음입니다. 안양대 포항 경기입니다. 저는 이 포항 경기 보면서 조르지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밌는 캐릭터야. 재밌더라고. 그래서 조르지의 장점이 뭔지는 알겠으나 정말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혹시 상황 파악 못했을 때 저는 딱 지금 하나 기억이 나거든요. 뭐죠? 매 경기 팔이 나왔는데 걷다 슈팅을 때려. 분명히 발이 한 0.5초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벽에다 대고 그냥 분명히 이건. 네. 근데 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 제가 히트맵을 또
봤어요. 조르지. 웬만하면 지금 히트맵을 안 보는데 얘가 어디서 뛰어노나. 근데 광주전에는 히트맵이 흩날려져 있어. 뒤에까지. 근데 이 안양전의 히트맵을 보면 딱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지역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히트맵이 딱 그 공격 지역에서만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뭐 상대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번 안양전에는 수비적으로 좀 내려오는 그 히트맵이 없었고 공격 지역에만 이 발자국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좀 그런 장면을 박태 감독도 요구를 했고 본인도 그렇게 좀 수행을 한 게 아닌가 느껴졌습니다. 일단 조르지가 수비적으로 내려올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박태하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 그러니까 이게 양팀 감독이 1라운드 로빈에서 만났을 때 되게 치고받고 재밌었어요. 그날이 이호재 3골 취소된 날이에요. 결국 포항이 이겼지만. 네. 근데 선제골을 안양이 PK 얻어내면서 침투 제대로 하면서 공략을 잘했어요. 그리고 선제골을 넣고 유리하게 가고 있었는데 진짜 이호재 볼터치 별로 없다가 한 번 때리면 들어가고 2번 때리면 또 들어가고 3번 때리면 들어가는데 취소다. 완전 억가 경기였던 그런 느낌이었다가 후반전에 이 최근 포항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트리플 타워. 트윈 타워라고 보통 하는데 트리플 타워 들어가잖아요. 조르지, 조상혁, 이호재까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서 크로스 딱 올라왔을 때 이 파괴력. 이걸로 결국에는 경기 분위기 뒤집은 건데 어쨌든 그때의 강렬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팀 감독들이. 야, 안양이 이런 걸 잘했지. 포항 이게 무서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까놓고 봤을 때 이거는 유병훈 감독이 전술적으로 패배했다. 패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유병훈 감독은 아무래도 중원에서 우리가 힘싸움 하거나 이렇게 숫자 싸움을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습으로 나갔을 때 뒷공간, 뭐 마테우스의 패스길 또 반대로 열어주면서 뭐 토마스 올라오고 강지훈 올라오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고 박태하 감독은 중원 싸움을 포커스로 완전히 맞추고 들어가서 이 양팀 모두 가라 포메이션을 냈습니다, 이날. 네. 근데 가라 포메이션을 내면은 먹히는 팀이 있고 먹히지 않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유병훈 감독은 포백과 쓰리백을 넘나드는 감독인데 누가 봐도 포백을 쓸 것 같았는데 쓰리백을 딱 포메이션 시트지에 냈더라고요. 근데 까보니까 토마스, 이창용 센터백에 이태희, 강지훈 이렇게 해서 미영직을 좀 하이브리드로 두는 형태로 갔고 오히려 박태하 감독이 4-4-2를 들고 이게 내보냈어요. 그러면 박태하 감독은 4-4-2 나올 것 같거든. 근데 딱 가보니까 신광훈, 전민광, 한현서 3백에다가 어정원과 이태석을 와 인버티드 윙어 같이. 그러니까 풀백이 아니었어. 윙백이 아니었어. 이날은 그냥 미드필더 안으로 계속 잘라 들어오면서 안양의 중심이 중앙부에 완전 깃발을 꽂아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계속 제가 포항 출신이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너무 아름다운 득점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태석의 스로잉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패스가 15번, 16번이 연결되면서 득점을 올렸거든요. 근데 패스 받은 사람이 뭐 어정원부터 시작해서 김동진, 준익료, 조르지, 이호재, 신강훈, 다시 어정원, 전민광, 다시 어정원, 오베르단, 이호재, 어정원 득점. 외웠어. 그걸 체크를 한 거야. 네. 거의 볼을 다 만졌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전민광도 만졌다. 전민광도 만졌다. 전민광도 거기서 관여가 되어 15개, 16개. 저도 포항에서 그런 득점을 몇 번 해봤지만 저는 만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민광이 그 빌드업에 관여했다는 거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고. 근데 이렇게 패스가 돌아갈 동안에 이제 안양의 수비진은 뭐 했냐 이거예요. 안양의 수비진이 못다랑 마테우스 이 채널링 할 때 이게 좀 미스가 있었어요. 막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못다가 채널링을 좀 못해줬지. 그 득점 장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양이 포항이 공격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내려서 가지고 이 중앙 지역을 딱 채워놓고 우리들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뚫어버리더라고요. 그거를 뚫었던 게 전 대단하다라고 봤는데 이태석과 어정원을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잖아요. 맞아. 풀백으로도 쓰고 미드필더로 쓰고 윙백 위치에서 인버티드로 쓰고 하는데 이날 초반부터 어정원의 침투가 굉장히 과감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호재 선수는 어쨌든 상대에게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볼 잡고 본인이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근데 이호재가 요즘에 그런 거에 눈을 떠가는 것 같아요. 원터치로 툭툭 돌려놓는 거. 네. 결국에는 돌려놓고 득점도 들어갔어. 어정원의 득점도 거기서 맞아요. 나왔고 사실 조르지에게도 굉장히 기가 막히게 돌려줬어요. 그럼 조르지는 측면에서 뭐 크로스를 선택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슈팅을 선택하든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상황 인지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포항의 이 중원 운영 자체가 안양을 숨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예, 결국에는 이게 페인이다라고 봤고 박태 감독의 저는 포항 경기 최근에 중계를 하면서 야 포항이 이렇게 단단하다고? 라고 느꼈던 최고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날 경기가. 네. 아니, 3백을 들고 나왔을 때 이제 사실 전민경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양도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있죠. 공격 장면이 이제 뭐 골을 기대할 만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뒤쪽 수비수가 단단하니까 잘 막아내는 모습이 이제 포항의 승리를 좀 이끌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사실. 포항이 잘한 경기였어요, 이 경기는. 정말 잘한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박태하 감독이 준비한 것들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교체 투입하자마자 김인성이 네. 또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 아니 근데 저도 그거를 봤거든. 근데 교체 투입하고 들어가면서 바로. 그걸로 간 거예요. 근데 네. 이걸 약간 대각선으로 갔잖아. 그러면 잘라 들어갔지. 걸렸어. 근데 뒤에서 안 보이는. 뒤에서 이제 강지훈 선수인가 그 뒤로 안 보이게 딱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뭐야 아니, 뭐 이렇게 갑자기 여기 이제 우리 와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하나 보냈어요. 뭐죠? 유튜브를 하나 보냈는데 그 옛날 시트콤 나오는 그 오지명 선생님 유튜브를 보냈어요. 그때 오지명 선생님이 호나우두 머리 한 그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네. 시트콤에 나오는 장면을 보냈더니 성주야 이번 라운드에 득점한 선수 중에 닮은 사람 있지 않냐? 라고 봤는데 주법이 나는 주법이 닮았다는 거야. 그 오지명 선생님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김민성 선수가 이렇게 하는 거? 뛰어갈 때 약간 그 골 넣을 때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뛰어가거든. 네. 김민성 선수가 그러면서 바로 뒤에서 원타치에 그냥 득점하는 모습 보고서 야, 좀 약간 그 오지명 주법을 닮았다. 예. 감독의 어떤 선택이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저는 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박태하 감독의 전술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행동 대장 오베르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 라운드에 오베르단은 빠져 있었거든요. 중원의 무게감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 내가 아까 그거다. 네. 그 오베르단 그거 물어본 거. 물어봤다며 전 경기에 만나서. 네, 만나서 물어봤어요. 뭘로 물어봤어? 오베르단한테 넥스트 게임 오케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뭐 호로? 아니 영어 잘해요. 영어로? 오베르단이 영어 잘하니까 아니, 내가 영어로 물어봤죠. 영어로 어떻게? 네, 그래서 컨디션 괜찮냐?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게임에 안양에 가는데 너도 올 거야? 그랬더니 maybe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뭐 사실 maybe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부상 우려, 그러니까 물론 컨디션 100%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교체를 또 빼주긴 했지만 오베르단은 정말 강철 체력이다. 그리고 구단 내부에서도 회복이 좀 생각보다 빠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르지. 네. 히트맵 너무 좋고요. 측면에서 헌신적으로 잘 싸워줘요. 생각보다 이 지공 상황의 경합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거는 잘하는 우리 국내 선수들 많아요. 외국인 선수에게 바라는 롤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1인분으로 봤을 때 그 위치에서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쿼터가. 그 이유는 외국인에게 바라는 롤이 확실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포항에서 이 정도 하면 안 돼요.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물론 이날 경기도 본인이 도움 하나 기록해가지고 막 싱글벙글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 더 해야 된다. 플레이가 너무 엉성해요. 네. 공격할 때. 그리고 선택이 약간 좀 하지 말아야 될 플레이를. 아니 입력이 선입력이 딱 되면 그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딱 누르면 끝이야 그냥. 그걸 해야 돼. 죽은 사람. 부딪히든 죽든 살든. 슈팅을 때리든. 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딱 접고 다시 참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플레이 보면 이 조르지 같은 선수가 만약 팀이 지잖아요. 그러면 비판을 진짜 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플레이. 네. 근데 저는 조르지를 지금
최대한 잘 쓰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120%야. 더 많은 입력값을 뭐 여러 가지로 뭐 더 주면 안 돼. 다다다닥 줬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띠디디 오류가 나기 때문에 지금 포항에서 박태하 감독이 120%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르지 잘할 거다 뭐 항상 이렇게 좀 애가 좀 엉성하게 뛰니까 선수가 엉성하게 뛰니까 우리가 좀 미음화 시켜가지고 되게 조르지 얘기할 때마다 웃었는데 와 나는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웃는 게 아니고 화가 날지도 모르겠다 조르지 플레이를 보면. 당연하죠. 아니 왜냐면 조상혁, 강현재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플레이 선택이 조르지보다 더 정확하고 더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르지가 거기서 이들이 잘하게 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어주고 뭐 언성 히어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근데 저는 그 한 4, 5라운드쯤에 저희가 센터백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많이 진짜 회복을 했고 좋아졌고 저는 다음 경기 득점할 확률 65% 이상 봅니다. 선발 나올 것이고 진지하게 조르지 골 넣잖아. 나 진짜 마킹한다. 요 다음 경기에 넣는다. 유니폼 12만 원 투자합니다. 조르지 나옵니다. 다음 경기 대전하고 하거든요. 네. 대전에 못 넣을 경우를 얘기하세요. 우재석 선수 준비하십시오. 네. 못 넣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못 넣을 경우에는 우리 둘한테 커피 사겠습니다. 저기 그 망고 빙수 주세요. 네. 망고빙수. 왜 이렇게 손을 실러 깜짝 놀랐는데. 포장으로? 네. 또 월요일 또. 포장 말고 우리가 가서 갈게. 먹을게요. 오십시오. 같이 갈게요. 네. 언제 한번 갈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르지에게 많은 게 걸려 있네. 조르지 굉장히 언제 아니, 조르지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팀에 녹아들고 있고 지금 또 어시스트 했고 이 다음 라운드에는 저는 득점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르지에 대해서 저도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 그렇지. 지금 120%다. 120%다. 녹아들고 다 좋아. 헌신적이고 선수들 내부 평가도 좋아요. 근데 이 외국인 공격수로서의 그렇지. 역할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건 아쉽다라는 거였고 안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해야죠. 안양이 제가 중계를 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안양 축구가 재밌습니다. 꽤 괜찮아요. 나름 경기마다의 컨셉이 명확하고 또 셋피스에서 디테일한 것들도 많이 준비해오고 또 안양 특유의 킥오프 전술 보는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읽혀가지고 이제 또 안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이날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미드필드 조합에 대한 선택이 좀 아쉬웠죠. 결국에는 에드와르도, 문성우, 리영직 그리고 그 앞에 한 칸 앞에 뭐 최현우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 11인 건 맞는데 김정현이 빠지다 보니까 미드필더에서의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구나. 포항의 오베르단이 빠진 것과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빈자리가 생기는 게 안양 김정현이란 말이에요. 김정현 선수가 그만큼 밸런스 그렇지. 잡고 쓸어주고 또 왁구도 또 네.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심 잡아주는 것들에 대해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 공백이 크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1라운드 로빈 돌면서 안양의 신박함에 당했던 팀들이 좀 있는데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게 안양의 한계인 거예요. 감독이 아무리 머릿속에 이 팀을 상대하면서 전술을 짜오고 굴려도 그걸 100%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힘에서 밀리니까 이제 결국엔 그럼 뭐냐면 지금 있는 선수들이 못한다가 아니라 안양이 갖고 있는 한계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뭐 외국인 선수들 좋은 선수들은 공격 자원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또 수비 괜찮아요. 나름 토마스, 뭐 이창용, 김영찬 이런 선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원에서 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있으려면 추가적인 영입을 통해서 중원의 뎁스를 넓혀야 된다. 이게 지금 안양이 갖고 있는 저는 숙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원에서 단단함이 없다 보니까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고 그것도 그 만회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승리를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퐁당퐁당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순위에서 유진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연속된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완전 거의 강등권까지 순위가 거의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죠. 네. 거기에 이제 부상자들이
생겼을 때 그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뭐 강지훈이라는 선수 측면에서 잘해주고 이태희 오른쪽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일단 김동진의 장기 부상이 조금 아쉽죠. 김동진이 있었다면 조금 더 공격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역시 뭐 큰 부상 이후에 그래도 훈련에는 좀 복귀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언제 복귀 시점을 잡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여름에 좀 영입을 좀 해야 된다. 영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축구를 해봐야지. 그리고 또 어렵게 올라왔는데 바로 또 이제 강등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그리고 상반기에 누렸던 그런 영광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한마디로 K리그 1에서 계속 축구하려면 이 미드필더에서의 과감한 투자는 필요하다. 외국인 선수들이 또 좋기 때문에 좀 한두 명의 주요 선수들만 영입되면은 전력이 확 좋아지지 않을까. 네. 에드와르도는 수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에드와르도 처음 왔을 때는 공격적인 미드필더로서 공격적인 역할을 할 때 애매한데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약간 삼선 자원으로 나와서 수비하는 모습 봤을 때는 감독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고 하는 것 같고 다만 그리고 마테우스도 그렇고 모따도 그렇고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안양 중계를 작년부터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아픈 손가락은 야고입니다. 야고의 원래 포지션이 본인 스스로 인터뷰에서 얘기해요. 난 인버티드 윙어다. 왼발잡이인데 오른쪽에서 안으로 접고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안다고. 근데 플레이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중계하다가 야구 왼쪽에 폈다고 내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계속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이타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오히려 최근에 유병훈 감독이 왼쪽 윙백으로 한 2번 정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괜찮은 거야. 왜냐면 본인이 안으로 접고 오른발 못 때리니까 밖으로 치고 크로스 올리더라고. 그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가려면 어쨌든 선수단의 뎁스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구는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뭔가 좀 간파된 느낌인데 이 위기 상황을 또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서울대 수원FC입니다. 이 경기는 저희가 이제 원일이도 갔다고 하니까 직접 현장에 갔거든요. 25,000명 왔나 와, 많이 왔어요. 예. 관중이 아깝더라. 어디서 보셨어요? 저기 W석 왼쪽 편에서. 홈팀 벤치 뒤쪽. 예. 저는 항상 이쪽에서만 벤치 쪽에서만 보다가 이제 반대쪽에서는 어떤 기분일까? 건너갔어요. 그래서 무슨 신한 카드석이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더라고. 옆에 완전 또 많이 관중이 들어찼으니까. 근데 이렇게 경기한다? 그러면 화날만 하다. 화날만 하죠.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좀 꽉 찼거든. 옆에까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응원하는데 시원하게 좀 골이 많이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경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최준, 야장, 김준성, 김진수 활발합니다. 중앙에서 막 흔들리지도 않고 물론 이제 이날 경기에서 이제 그 결론만 얘기하자면 강현무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실점을 했지만 어쨌든 이 수비 라인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 되게 크게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류재문, 황도윤 중원에서 뭐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죠. 그다음 뭐 할 건데? 그다음에 류재문이 뭐 할 건데? 사실 보이는 건 정승원이에요. 정승원 제일 활발하고 루카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루카스 약간 본인이 어떤 피지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박스 안쪽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탑에 찍으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냐?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둑스는 이 경기에서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버티고 막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둑스 말고 또 다른 선수 쓸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앱서울은 이게 전술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이 우리가 부분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아크서클 부분 박스 근처.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 3분의 1 지점.
파이널 서드. 거기서 뭐 짜임새가 있는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약속된 플레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가 볼을 잡았을 때 뭐 하프스페이로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주고받고 하면서 이 상대 수비 라인을 좀 이렇게 교란시키는 그런 패스워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이 너무 단순해서 맞아요. 네. 여기 적혀 있는데 슈팅 17개, 유효 슈팅 9개 때렸는데 네. 골 결정력의 문제였나 아니면은 유의미하지 못한 공격 마무리였나라고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 두 가지 다였다고. 네. 골 결정력에도 문제가 있었고 마무리 작업에서도 사실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 그 전에는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완벽하게 이렇게 박스까지 잘 가다가도 정순호 선수가 막 뭐 아웃사이드인가 인사이드인가 패스 넣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이거는 뭔가 박스 안에서도 이제 좀 합이 안 맞는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후반전에 크로스를 올릴 때도 저는 둑스를 보고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둑스가 자르면 길게 올리고 둑스가 돌면 짧게 올리고 아니 그러면 둑스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수비 교란하러만 들어간 그런 느낌이. 근데 아이디어가 이거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또 김기동이라는 감독이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면은 이 어쨌든 그 과거보다 더 좋은 스쿼드를 갖고 이렇게 아니거든요. 김기동 감독은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강현무 선수의 실수 때문에 1대1 된 거잖아요. 네. 1대1 될 만한 경기였어요. 근데 저는 수원FC가 처음에 루안하고 안데르손 뺐죠. 빼고 그리고 또 사박도 아예 명단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너는 왜 상암에서 경기를 던지지? 왜 던지지 이런 생각을 했어. 왜 안 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이 사실 그 초반에 밀어붙였어요. 찬스도 많이 잡았고 그러면서 루카스가 득점을 올리면서 혈이 뚫렸다. 이거 대량 득점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강현무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뭐 1대1로 비기는 그런 경기를 펼쳤는데 이거 1대0으로 갔으면 좀 루카스가 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또 인터뷰도 했을 텐데 득점을 못 지켜주면서 좀 아쉬운 장면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저는 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서울 구장에서 서울 갈 때마다 너무 지금 서울이 워낙 요즘 성적이 안 좋으니까 가끔씩 가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참 재밌으니까. 사람도 많고 구장도 크고 또 먹을 것도 많고 맞아요. 하니까 애들이 워낙 좋아해서 굳이 찾아서 가거든요. 사실 가는데 갈 때마다 경기가 영 재미없어서 만약에 이제 내 자식이 축구에 관심 있는 아들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은 재미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 서울 경기 갈 때마다 이기는 경기가 거의 없고 골도 많이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라이트한 팬들이잖아요. 아이들은 뭐 3백을 쓰든지 뭐 백포를 쓰든지 그건 감독이 선택한 문제지만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은 그냥 저냥 이 정도 순위를 유지하겠구나라는 거 아니면은 딱 그거예요. 둑스 미친 듯이 터지는 거. 뛰어서 그냥 박으면 골, 슈팅 때리면 골 이러면 또 모를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면 경기력은 좀 좋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상승세를 타니까 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득수가 아직 그만큼 또는 아니니까. 네. 안데르손이 지금 이적 하죠. 루머에 한가운데 있죠. 네. 어디로 가요? 서울로도 간다 뭐 이 얘기도 있던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몰라요? 네. 아직 얘기 안 들은 거 나왔나? 있으시- 들은 거는 없는데 뭐. 뭐 서울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뭐 쇼케이스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 이번 시즌은 특이하게 이제 추가 등록 기간 이외에 6월 1일부터 이적이 가능합니다. 클럽 월드컵으로 인한 네. 단기 이적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어쨌든 6월 1일부터 이적이 가능한 상황에서 만약에 안데르손 데리고 올 수 있다면 무조건 서울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 FC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원FC는 좀 어쨌든 뺏기는 상황인 거잖아. 이번에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겨울에도 안데르손이 사실 이적 그 이슈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게 좀 저조했었고 항상 좀 약간 어수선했었는데 이번에 뺏기면 안데르손이 빠지면 사실 수원 FC는 이거 타격이 좀 크거든요. 뭐 선수를 좀 원하지 않을까? 선수를. 근데 현금 받고선 딴 선수 사오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프키르, 사박, 뭐 루안. 아반다, 루안 이런 외국인 선수들 뭐
좀 아직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선수 변화를 좀 빠르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팀들의 선택들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과 서울은 달라요. 그 해야 될 게 위치가 다르고 다르지. 완전 목표가 다르지. 달라요. 네. 완전 다르죠. 이 리그 시작했을 때의 목표로 잡았던 시즌 목표도 다르고 중간에 풀어나가면서 단기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타이트하잖아요. 5월 달에 거둬야 하는 승점에 대한 목표 다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수원 FC 땡큐. 수원 FC는 체력 안배까지 또 네. 했잖아. 승점 1점 거기에 체력 안배 다음 홈 경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 뭐야 사박은 왜 안 나온 거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음식을 네. 그때 이런 것도 김은중 감독에게는 불운이 있죠. 사박을 그렇지. 좀 사용을 했어야 됐었는데 경기 전날 지금 그 뭘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나는 바람에 경기에 뛸 수 없었던 사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승점 1점을 챙겼잖아요. 이러면은 성공이지. 뭐 이제 수원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 홈 경기에서 딱 잘한다라고 그렇지. 하면은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서울이 뭐 마냥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인데 그건 FA컵 포함이고요. 근데 득점이 FA컵 빼면 뭐 대전 코레일이니까 네. 그걸 빼면 리그 경기에서 최근에 4월하고 5월 합쳐서 4월부터 몇 골 넣냐면요. 리그에서만 6골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기당 한 골을 안 되는 거야. 경기당 한 골도 안 되고 지금 골을 너무 못 넣기 때문에 12골이에요, 전체가. 전체 12골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사실. 실점 13개. 골득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야. 그럼 뭘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정도의 득점력이면은 나는 이거 봤을 때 선수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공격에서의 어떤 그런 그 전술적인 어떤 그 뭐랄까 움직임을 제대로 못 짜고 있다. 본인들이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을 못 찾고 있다라고밖에 말 못합니다. 우리가 제주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공격. 똑같아요, 사실. 13골이에요. 제주가 13골을 서울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최근에 유리가 좀 넣어서. 네. 그리고 지금 리그 최하위로 쳐져 있는 대구잖아요, 대구. 대구 17골 넣었어요. 그렇지. 물론 더 많이 먹긴 했지만 이제 골 득실 밸런스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서울이 리그에서 지금 제일 골을 넣지 못한 팀이다. 최소 득점 팀이다. 이거 이 불명예입니다. 특히 FC 서울이란 팀에 그렇지.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오케이 경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해요. 근데 뭔가 성과는 조금 승점은 쌓는 것 같은데 골을 못 넣어? 이거는 답답함을 더 크게 느끼거든요. 뭔가 상황이 나오고 골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난 이게 지금 몇 번째 보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그 홈 구장 가가지고. 그래서 진짜 홈팬들은 답답하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열심히는 뛰어, 진짜 열심히는 해 선수들이 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성과가 나와야 돼. 열심히 하는 것과 별개로 FC 서울 성과를 내야 되는 팀, 결과를 만들어야 그렇지. 되는 팀이잖아요. 아니, 뭐 프로 스포츠가 다 그런 건데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좀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서울은 다음 경기가 김천을 만납니다. 원정. 네. 김천 김천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인데요. 그래서 김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도파민 터지는 경기, 울산 대 김천 경기였습니다. 네. 뭐 나는 그 중계 보는데 성주가 중계를 하길래 뭔 일인가? 뭔 일인가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뒤쪽에 있는 팀이 김천이니까 김천 전문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울산 문수 경기장 1년에 한두 번 가는 곳이에요. 왜냐면 울산과 김천의 경기를 해도 이제 김천에서 하는 김천과 울산의 경기를 하지 사실 울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가진 못하는데 오랜만에 다녀왔고요. 날씨가 좀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면서 갔지만 울산이 최근에 좀 울산도 기복이 있었잖아요. 지난 라운드에서 강원 원정에서 좀 아쉬운 경기력이었고 또 결과도 아쉬웠고 그래서 클럽 월드컵 출정식을 하는 경기였는데 약간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라는 얘기를 이 프런트에 들었었고 그리고 뭐 어제 설영우 선수도 왔고 이명재 선수도 왔던 것 같아요. 이명재 선수 얼굴은 못 봤고 설영우 선수 얼굴을 또 봤죠. 그리고 경기 1시간 전에 약간 웅성웅성 약간 이거 비밀인데 아직 확인 안 됐는데 갑작스러운 정종용 감독의 이적설 현장에서 잠깐 있었어요. 소동은 아닌데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왜냐면 정종용 감독이 갑자기 오늘 경기 안 온다는 거예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감독님이 최근 며칠 경기 준비하면서 뭐 할 건 다 해놨지만 자리를 좀 비우셨다. 공석인 데가 있으니까 감독이 마침 정준영 감독이 또 대구 출신이네. 약간 뭔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지. 뇌피셜로 시나리오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지. A 매치 브레이크 이전에 이제 가서 언오피셜로 가서 이제 팀 정리해서 딱 발표하고 바로 휴식기 동안 준비하려고 그러나 막 이런 이제 썰들이 막 왔다 갔다 했던. 알고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깜빡하고 그게 밀려 있어서 불참을 했다. 그래서 경기는 뭐 일단 울산은 지난 이 강원 원정과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전 좀 변화를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전반전에 좀 답답했습니다. 예, 이청용 선수가 들어와 있을 때 이청용 선수는 거의 우리 옛날에 동네 축구의 자유킥이잖아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중원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짜임새 있게 퍼져나가고 이청용이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로테이션이 이렇게 선수들의 스위칭이 발생하는 형태로 가는데 한 방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라인을 올리면서 김천이 노리고 있던 거예요. 딱 중원 단단하게 지켜놓고 울산이 올렸을 때 우리는 뒷공간을 정말 누구보다 잘 팔 수 있다. 김승섭이 왼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오른쪽에서 모재현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잘하는 선수 이동경 선수죠. 다른 선수도 아니고 울산 홈 경기장에서 이동경 선수에게 실점했어요. 이동경의 그 득점 장면을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뒤에서 롱킥 받아가지고 바운드로 슈팅 타이밍 맞춰서 잘 때렸다고 볼 수 있는데 들어가면서 이동경이 이 볼을 잡으면 터치를 하면 수비수들 블록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논스톱으로 원터치로 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템포 조절을 합니다. 바운드 맞추면서 가다가 브레이크 딱 라인 싸움. 그리고 나서 임팩트 만들어갔는데 이동경이 이제 K리그에서 워낙 지금 사기 캐릭터로 다들 알기 때문에 이동경의 왼발은 모두가 에브리바디가 견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경이 지금 그게 특허가 됐어요. 블락 걸리지 않는 타이밍에 난 어려워도 때린다. 빠른 타이밍. 이게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또 너무 임팩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오른발도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슬라이스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근데 이동경이 그런 타이밍을 진짜 영리하게 잡았다. 조현우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클린시트 했으면 K리그 1 통상 100경기였거든요. 클린시트 100경기. 근데 그걸 이동경이 안방에서 그냥 무력화시켜 버렸죠. 근데 저는 이 득점 장면에서 이동경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이 움직임, 이 득점 예측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박찬용의 패스를 예측하긴 힘들었지. 킥을 예측하긴 힘들었지. 그 경험 많은 김영건 선수도 예측 못했어. 이 자세가 이건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그 킥이 나올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세를 안 바꿨어. 근데 그 장면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그게 기가 막히게 딱 들어오는 게 박찬용 선수 사실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거. 보고 준 거냐? 보고 찬 건지. 보고 찬 거 맞아요. 살짝 안으로 잘못 말려 들어간 건지. 툭 감았어. 툭 감은 거야? 이동경 왼발 쪽으로 주려고 정면을 보면서 살짝 감은 거야. 야, 늘었네. 많이 늘었어. 아니 진짜로 진짜. 왜냐면 이게 그게 사실 쉬운 킥이 아니거든. 그 쉬운 내가 킥 생각 봤지만 거기서 열어주는 킥이 나오는데 거기서 인사이드로 살짝 말아서 주는 거 그거 어려운 건데. 근데 진짜 이 화면으로 이동경의 움직임 딱 보면은 김영권이 자리를 못 잡는 게 있었어. 근데 김영권이 못해서가 아니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킥이라니까 그걸 예측을 못하는 킥이었어. 그리고 이동경의 움직임 딱 한번 타이밍 기다리면서 그냥 논스톱으로 때리겠다였어 이거는. 스프린트 하다 딱 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동경의 축구 지능인 거예요. 그리고 딱 실점하는 순간 조현우 골키퍼가 이동경 딱 쳐다봅니다. 동경아. 동경아 이 슈팅 뭐야? 골 뭐야 이거 동경아 약간 이런 표정. 그리고 이동경도 민망하지. 그래가지고 셀러브레이션 아예 안 하고 10월 28일에 돌아와야 되는 네. 팀이. 그러면서 이제 울산은 오히려 조급해졌죠. 완전 조급하죠. 완전 조급해졌죠. 근데 김천은 오히려 땡큐인 거야. 그치. 울산은 더 올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이 중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박승욱, 박찬용, 최혜훈 선수가 선발로 나왔지만 여기를 조현택으로 빨리 바꿔줬습니다. 야, 이 윤재석의 재능은 진짜
돌아서서 전진하는 거에 대해서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원 선수가 많이 좀 그쪽에 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포를 조현택으로 바꿔줬고 일단 김천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박수일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수일의 그 투지 그리고 박승욱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았다기보다 그 전에 잘했을 때에 비해서 뭔가 플레이가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었는데 이날 약간 몬스터 한 10병 때리고 경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A 대표팀 다시 가고 싶다라는 거였겠죠. 인터셉트 타이밍 그리고 이 커버하면서 몸싸움하고 이런 것들을 뭐 완벽하게 했습니다. 울산 선수들을 압도할 만큼의 그런 피지컬적인 것과 경기력에 대한 강점을 보여줬고 일단 울산은 실점한 이후에도 뭐 비슷한 형태예요. 측면으로 갈라주고 방향전환 빨리 하면서 본인들이 틈을 찾아가는데 김천이 그 틈을 쉽게 주는 팀이 아니잖아요. 열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제가 김팡원 감독이 테크니컬 에어리에서 이 지시하는 것을 봤을 때 제일 아쉬워했던 게 말도 안 되는 턴오버 나오는 점. 정우영 위치, 그다음에 이 고승범 위치 이런 데서 턴오버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제 측면 루빅손이 좀 풀어주고 고승범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주면서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냈지만 이 골키퍼들의 좀 이 대결도 볼만했습니다. 조현우 선수는 붙박이 국가대표 골키퍼로서의 모습, 그다음에 김동원은 또 도전하는 도전자의 자세로 내가 조현우와의 맞대결이다 이런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 같은 좀 자신감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울산이 전반전에는 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이끌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 루빅손은 좀 어떻게 봐요? 저는 좀 양날의 검 같은데 공격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당연히 윙이니까 좋은 장면을 하지만 실점 장면에서 계속해서 좀 클리어링이나 뭐 이런 사고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두 번째 시점 이제 박수일의 득점 장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능 아니야? 공격수의 본능? 그것보다는 그 앞에서 그 과정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울산 선수들의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제 그게 아쉬웠지 루빅손에게 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크로스 장면에서 루빅손이 뭔가 막 핸들링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혹시나 앞서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이게 뭔가 수비를 안 해봤던 친구가 포지션을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클리어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좀 걷어내는 그런 수비를 많이 봤던 되는데 사람들은 저는 그런 게 그게 있지만 그것도 영향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기혁 선수가 그랬어요. 이기혁이 강원에서 작년에 이기혁 졸라 잘했는데 졸라 잘했죠. 잘했는데 초반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잘해. 막 커버 다 하고 러닝 디펜스 막 하고 부시고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가 한 번씩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뭐 손에 맞거나 아니면은 이 박스 주변에서 걷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뭐 가슴 맞고 상대에게 그런 게 초반에 좀 있었어요. 이기혁 선수가. 그러다가 이제 경험이 본인이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천이 2골을 넣었습니다. 먼저 선제 이제 후반 들어가서도 선제골 이 박수일 선수의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박수일이 전역하기 이전의 목표가 한 골 넣는 거라고 했었는데 골이 안 나왔었거든요. 마지막 경기에서 넣은 거야. 결승골을 넣은 거야. 어떻게 보면 결승골이 될 수 있는 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미친 활약을 정말 잘 해줬고 김천이 2대0으로 리드하고 있다? 이거 뚫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경기 끝난 건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박수일의 득점이 결승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울산이 그때까지 경기를 잘 풀었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 에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윤재석이 움직여주고 했지만 되게 위협적으로 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김판공 감독의 선택이 전 좋았다고 봅니다. 이청용을 하프타임에 뺐고요. 그리고 중간에 정우영도 빼요. 그 위치에서 이제 실수가 나오니까 과감하게 빼는 거야. 이청용과 정우영을 뺀다? 쉬운 선택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변화를 줬고 엄원상 투입됐고 라카바 투입됐고 그리고 왼쪽에서 루빅손을 조금 올리고 그 위치에 박민서를 투입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기 흐름을 좀 바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카바가 PK를 얻어냈어요. 네. 근데 라카바와 엄원상이 들어오면서의 차이는 이청용, 윤재석, 고승범으로 그 라인을 짰을 때는 중앙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넓게 펼쳐놓고 엄원상과 라카바가 조금 더 직진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상대의 틈을 벌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조금은 행운이 따랐던 페널티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네. 아예 뭐 되게 고의적으로 터프한 수비를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네. 조현택 선수도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발을 뻗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라인 딱 안이었고 그러면서 이 페널티킥 득점 이후에 경기 분위기가 바뀌는데 와 경기 분위기 무섭게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동경 선수가 수비 위치로 들어갔을 때 그 전 장면에서 충돌이 좀 있었어요. 넘어져 있다 보니까 엄원상이 순간적인 프리롤이 됐고 그 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못 일어났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고 못 일어났나? 그 위치만 있어도 크로스 자체는 좀 견제 안 됐을까? 막 이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동경이 서 있었으면 엄원상이 그렇게 크로스를 못 올렸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엄원상이 크로스를 기가 막히게 올렸고 에릭의 장점이죠.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이 머리로 받아넣는 멋진 득점 장면.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역전골이 나옵니다. 계속 김천은 또 따라가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보야니치가 깎아서 마세이 킥 식기 이거는 잔디 그리고 습도 그날의 뭐 공기 다 계산했어. 그냥 박민서 그 스피드에 살려가지고 그냥 백식기로 그 골프에서도 그 나오잖아요. 그 백스핀 먹이는 거. 백스핀으로 해서 탁 해가지고 진짜 세우는 거. 기가 막히게 줬어요. 보야니치 패스가 그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차지? 일부 의도적으로 눌러버렸잖아. 아니 보야니치는 진짜 전반전부터 끝까지 템포가 똑같아요. 급하지 않고 차분한데 공이 나가는 타이밍은 기가 막혀. 아니, 봤을 때는 왜 저 타이밍을 못 막지? 근데 왜 발을 못 뻗지라고 하지만 그 찰나의 오묘한 타이밍이 매력적인 어떤 스타일인데 야 이 그 앞에 떨어뜨리는 거 봐요. 깎아가지고. 개 깎은 거거든요. 이거. 완전 그냥 깎아가지고 딱 한 투바운스 가면서 속도 줄게. 그리고 나서 박민서의 얼리크로스 타이밍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원상이 결정을 잘 지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 얘기해야지. 두 명이 그냥 흘린 거. 허율이 또 엄원상 뒤에 온 거 보고 기가 막히게 흘려줬고 엄원상의 마무리 이건 거의 드라마였거든요. 그렇지. 경기장 분위기 미쳤었어요. 근데 이 경기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김판공 감독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선수 변화를 통해서 공격의 방식을 바꿨던 게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울산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들이 저는 울산 같은 팀에게는 더더욱 더 뭐랄까요 도움이 될 거다. 큰 도움이 될 거다. 큰 도움이죠. 네. 큰 도움이지. 어쨌든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인데. 그렇지. 팀인데 이런 경험은 그리고 2대0으로 벌어졌던 경기를 뒤집는다? 그러면 앞으로 한 골 먹어도 야 괜찮아 우리 하면 돼 라는 게 울산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을 건데 그거를 증명했거든. 그렇지. 증명해서 우리가 만들었잖아 라는 자신감은 또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 에릭이 계속 골을 넣고 있습니다. 에릭 잘해요. 네. 에릭이 일단은 움직임이 많아요. 이 활동 반경이 좀 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 피곤해요. 되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뭐 이청용도 계속 애매한 위치로 들어오는 걸 잘하니까 피곤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김천이 그런 것들을 잘 막아서는 팀인데 김천을 상대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거는 클럽 월드컵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남은 뭐 리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팀적으로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광주 경기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대 강원 경기입니다. 먼저 그 얘기를 먼저 하죠. 이종현 감독 화이트보드. 네. 저 송과장인 줄 알았어요. 우리 송석호. 열정맨. 열정맨. 아니 저는 그걸 떠나서 그 이종현 감독 이제 뭘 더 보여줄까요? 예상하지 못한 걸 자꾸 보여주니까. 아니 더 보여줄 거 있나요? 아 잠깐만. 얼마 전에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선수를 정말 대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 뭐 이전에는 뭐 인터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벤치에서 굉장히 좀 뭐 업되는 모습들 막 이런 그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화이트보드까지
화이트보드를 쓴 이유는 일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지. 근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뭘 보여줄 거냐고. 아니 뭐 이렇게 보여줄 게 많아. 한 번 매 라운드 뮤지컬이야. 그 벤치 앞이 무대야 무대. 다이나믹해.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프로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밌어. 뭔가 볼거리가 있어.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약간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장면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소리를 많이 치죠. 이 전술 포인트를 바꾸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소리를 치는데 약간 답답했나 봐. 그랬더니 이 작전판에다가 화이트보드 처음에 제가 봤던 게 433이었나? 433 해가지고 막 흔들어요. 우리 송석호가 이 퀴즈쇼 할 때 흔드는 것처럼. 약간 도전 효든벨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효든벨. 네. 그리고 숫자 많이. 라는 한글을 또 쓰고. 써가지고 네 글자 써가지고 네. 흔들고 그렇게 작전 지시를 했던 옛날에 우리 해외 축구에서는 쪽지 전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처럼. 네. 펩이었나요? 아니 요즘 간간히 하죠. 네. 쪽지 주면서 교체 투입된 선수가 보면서 이제 감독의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밖에서 얘기하면 잘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들려. 네. 그래서 나도 안에 뛰면서도 감독이 뭐라 그러면 예 이렇게 그냥 안 들리는데도 형은 그래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오른쪽 풀백이었으니까. 반대편에 있으면 반대편에 있을 때. 나는 사실 이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작전판으로? 나는 시력이 안 좋으니까 들었을 때 다른 선수가 얘기해 주겠지. 뭐라고 썼냐? 야, 뭐라고 쓴 거야? 야, 사람만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력이 좋은 그 선수들한테는 신박한 작전 지시였다. K리그에서 처음 보는. 그렇지. 진짜 아이디어가 남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하려면 나름 깡도 있어야 되거든. 새로운 행동이니까. 그치. 네, 진짜 독특한 감독이야. 정말 독특한 감독이야. 나는 그 화이트보드 보고 진짜 독특하긴 하다 진짜. 생각조차 형이 감독이었으면 그런 건 생각조차 못했을. 진짜 안 했지. 나는 반대로 얘기해서 누가 하라고 해도 정말 코치가 옆에서 감독님 혹시 선수들이 감독님 얘기하는데 잘 안 들리고 감독님도 목도 쉬고 하셨는데 화이트보드 이런 거 해가지고 써가지고 표시하는 건 어떨까요? 돌았냐? 존나 쪽팔리게 씨어. 나 진짜 이거. 야 꺼져 너 잘렸어 임마. 아우 경질 거기서 경질. 새끼 나를 뭐 어떻게 뭐 무슨 거기서 내가 화이트보드 퀴즈쇼 아니야? 나 이랬을지도 모르. 진짜 나 이랬을지도 모르. 진짜로. 근데 이제는 누군가 했잖아. 또 이게 선구주자라고 하나? 그 다르잖아요. 선구자하고 또 그치. 후발자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했으니까. 누가 해서 또 못할 것 같아. 더 못할 것 같아.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못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감독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난 쉬운 거 마냥 쉽게 보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야구처럼 이종현 감독 이렇게 사인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사인 그거 할 바에는 사인 보다가 꼴 먹겠다 야. 아니면은 전광판이 있잖아 2개 정도 있잖아. 경기장마다 하나를 이종현 감독님한테 연결을 시켜드려. 이렇게 쓰고 싶은데 제국 PD가 쓰는 것처럼 사람 많이 이러면 이제 전광판에 이제 나오고 있고 선수들 오면 전광판 보면서 야 433 이거 괜찮은데 홈 2점 아니야 그거는. 상대도 알잖아. 근데 그렇지. 그러면은 상대도 알잖아. 상대 벤치에서도 보잖아. 등졌을 때. 상대 벤치에서도 보는구나. 정강이 전력 분석관들이 보고서는 433 사람만이랍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경기는 어떻게 봤어요? 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광주는 뭐 광주 스타일대로 가는데 이제 광주를 막는 팀들이 상대하는 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가 정말 다르게 흘러가요. 근데 최근 이 강원 FC는 일단 좀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지키는 게 뭐 완전 내려서 지키는 경우도 있고 공격수들을 최전방 수비수로 배치하는 경우도 일부러 포인트죠. 그러면서 이제 실리를 챙기겠다 이건데 실리를 챙겨도 너무 챙기니까. 그래서 강원이 90분간 슈팅 3개? 맞아요. 그죠? 네. 이긴 게 진짜 신기한 거지. 행운이 좀 따랐죠. 네. 그 페널티킥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그거는 조성권 입장에서 사고죠. 뭐 어떻게 이게 비디오 판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페널티킥이 나온 거고 비디오 판독이 아니어서 온플레이 상황, 인플레이 상황에서 그걸 주심이 보긴 힘들어요. 그걸 잡아내기 힘들어요. 사고인가?
저는 그거 약간 수비수 입장에서 뭔가 꼬이면서 팔에 맞았기 때문에 경험하면서 맞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팔을 뻗어서 이걸 막은 게 아니잖아요. 원희룡은 수비수였으니까 더 잘 알 거예요. 이거 대응할 수 있는 쉽지 않지. 거였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 전에 좀 자세나 이런 걸 잘 잡았어야 됐지 않았나? 되게 빠르게 온 것도 아니었었는데 바운드가 되면서 이제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긴 하죠 사실. 네, PK로 상대에게 좀 내줬다는 거. 제가 좀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조심했어야 된다. 좀 더 조심했어야 돼. 좀 더 자세를 좀 더 미리 잡았으면 좀 됐지 않았을까. 근데 90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집중력을 또 아주 완벽하게 좀 요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제 좀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이 경기 중에도 좀 사고가 있었잖아요. 진짜 사고가. 그렇죠. 네, 근데 관중석 빨리 뛰어가시더라고. 관중석에서 그 어린이였다고 해요. 어린이 팬이 열사병으로 좀 쓰러졌는데 양팀 의료진이 달려갔고 저는 그 어제 주심이 김종혁 주심이더라고. 김종혁 주심의 그 젠틀한 미소 좋았다. 스윗 가이. 스윗 종혁의 그 스윗한 경기 운영이 그 어제 그 상황만큼은 박수 보낼 수 있는 장면이다. 또 사다리가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올려주시고 그래서.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훈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의 트레이너도 전력 질주해가지고 이 광주 팬이긴 하지만 이 트레이너들이 요즘에 이제 사실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지.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강원의 김범수 트레이너 전력 질주해가지고 또 응급처치에 임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장내 아나운서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양팀 의료진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또 이정현 감독 같이 박수 보내주고 그런 모습은 서로 리스펙트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는 보기 힘들었다.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광주가 득점을 좀 더 해서 이겼어야 되는 경기 내용은 맞았죠. 근데 광주도 참 최근에 이 골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요. 광주는 언제나 이제 광주의 색깔이에요. 그렇지. 네, 앞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그 높지 않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나 어떤 이정현 감독의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이제 이 정도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만약에 그러다가 좀 터지면 승리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안 터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정현 감독이 좀 더 퀄리티 있는 공격수를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라는 거죠. 박인혁 선수가 지난 경기에 득점을 했어요. 김천전 포항전이었죠. 포항전에서 정말 멋진 다이빙에도 득점을 해서 저는 컨디션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박인혁 선수가 또 가진 게 있어서 박스 안에서 그치. 그 가슴 트래핑하고 들어가면서 좀 슈팅을 위로 띄웠던 거는 그건 매치핏인 것 같아요. 박인혁은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경기 감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다 돌아오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고 강원은 저는 작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작년에 강원은 최다 득점 팀입니다. K리그에서. 실점 작년에 최다 득점이었나? 최다 득점이었어요. 최다 득점 팀이었어요. 리그 2위였는데 작년에는 득점포가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 지금은 완전 달라졌거든요. 완전 달라져서 이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축구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완전히 흔적도 안 남아 있는 느낌이고 지금 이제 정경 감독 체제에서 가고 있는데 저는 강원 선수들의 이선 밸런스를 볼 때 좀 아쉬운 포인트들이 항상 있어요. 뭐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코바체비치 생각보다 별론데 계속 작년 시즌부터 터져야 된다 하고 있는데 처음 오자마자 그냥 딱 좋았다가 그게 끝이야. 그리고 나서 올 시즌은 잘한 경기가 한 경기도 없어요. 올 시즌은 그래. 올 시즌 잘한 경기 김동준 앞에서 골 넣은 거 한 골 넣은 거. 압박 들어가서 열심히. 네. 그러니까 물론 정경호 감독이 원하는 지금 공격수들의 롤이 일단 전반전에 득점보다는 약간 압박 트리거 걸어가지고 압박해서 상대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데 공격수라면 그래도 내가 볼 왔을 때 소유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잖아요. 볼이 뜨면은 어떻게 몸 동작을 해야 될지 몰라. 갑자기 김은국 호랑나비가 돼. 진짜. 공중볼에 공중볼이 약해?
낙하지점을 좀 못 낙하지점을 잡는 못 찾아. 그리고 볼이 크로스 오면 보통 이제 크로스 하는 타이밍이다. 그럼 내가 떠서 기다리면서 맞추는 헤더를 하는 선수들이 잘하는 거잖아. 볼이 오고 있는데 떠야 됐구나 해서 떠야 이렇게 헤딩을 위로. 공중볼 경합을 이렇게 못하면 9번 자리에 들어가는 선수가 팀 플레이가 안 돼요. 아니 최소한 내가 뮬리치처럼 못 하더라도 떠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데 코바체비치는 그 타이밍을 아예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코바체비치. 그리고 외국인들이 강투지 말고는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강원은 최근에 승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꾸역꾸역 계속 승점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재미가 좀 없어요. 정경호 감독이 저한테 이제 맨날 야 네가 얘기를 잘해줘야 돼. 왜냐면 이제 강릉 상고 라이벌 학교 선배인데 농고라고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데 얘기를 할 게 있어야죠 감독님. 조금만 더 재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 잘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좀 버텨야 돼. 재미는 나중에 버텨야 됩니다. 야, 재미없다 뭐 했다. 근데 이 정도의 이제 승리하는 팀한테는 별 얘기를 못 해요. 하긴 이기면 되는 거. 진짜 별 얘기를 못 하는데 재미도 없는데 계속 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재미없는 경기하면서 비길 수 있죠. 있지. 근데 그 전 경기 아니면 그 전전 경기에서 승리했냐 안 했냐도 중요한 문제야.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강원은 그래도 어쨌든 ACL도 또 나가야 되고 왜냐면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래요. ACL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재밌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 그거는 이제 승률과 더불어서 재미까지 좀 보여주면 팬들이 만족을 하겠죠. 강원도 팬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유지하려면 결국에 축구가 재밌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대전 대 대구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제주나 수원FC와 승점 차가 뭐 2점 내지는 4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되게 멀리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꼴찌예요. 그렇죠. 네,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꼴찌. 지금 이 감독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놔둬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죠. 모르겠으면 안 되죠. 형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형도 그런 왜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못된 거죠. 아니 빨리 정해야지. 빨리 정해야죠. 표류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주하고는 또 다른 결인 거야. 이거는 제주는 지금 김학범 감독 체제에서 변화를 줘야 되냐 못하냐 이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는 이미 공석이 됐잖아 감독이. 언제나 감독 대행 되게 오래 했던 팀이에요. 그쵸? 네. 감독 대행으로 거의 뭐 반 시즌도 막 보내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이병근 감독은 아예 한 시즌을 감독 대행으로 했어요. 그리고 최원건 감독도 감독 대행을 되게 오래 하다가 다음 시즌에 감독 됐나? 아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근데 난 이번 경기 보고서는 과연 풀핏의 이 서동원 감독 대행은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은 조금 생기긴 했어요. 서동원 감독 대행이 서동원 이제 전 고려대 감독이죠. 꽤 공부 열심히 하는 지도자예요. 꽤 공부 열심히 하고 약간 또 쇼맨십 드시신 것 같은데. 왜냐면 심판이 막 이러는데 이거 따봉 이거 매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따봉이죠. 근데 고려대 감독 오래 한 사람인데 이 쇼맨십 있지. 그리고 있었구나. 어쨌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로서 그래도 대학 리그에서 뭐 이장훈 감독도 대학 감독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프로로 올라왔었고 김병수 감독 마찬가지였고 저는 서동원 감독도 그런 감독이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대구 FC라는 팀을 직접 맡아도 기대해볼 포인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빨리 해주던지. 그렇지. 아니면 다른 감독을 선임하던지. 이게 그리고 또 서동원 감독이 대구 FC B팀 감독도 했었기 때문에 서동원 감독이 아니죠 아직. 서동원 감독 대행이 서동원 코치가 B팀 감독도 했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채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줘야 뭔가를 잘 정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대구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서 하향 곡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세징야 에드가. 그렇지. 세징야 에드가 특히 세징야 없으면
세징야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히든풋볼 K에서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 대안이 지금도 아직 없잖아요.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수들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떨어진다. 네. 뭐 B팀에서 차곡차곡 쌓고 올라온 선수들이 뭐 잘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K리그 1에서 그래도 경쟁을 하고 그 선수들을 뭔가 시스템으로 압도할 수 있는 이 구현 능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 뭐 국내 선수들의 경쟁력, 그러니까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은 아니더라도 뭔가 조직적인거나 감독이 오랫동안 이 팀을 만들면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면 되는데 광주는 그게 됐잖아요, 사실. 됐죠. 예, 근데 대구는 지금 감독도 없는데 예,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감독의 그 매직을 바라야 되는 거지. 새로운 감독이 또 팀을 또 만들고 또 이게 또 뭐 뭐랄까 좀 성장시키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네. 그 필요한 시간 동안에 강등권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감독도. 뭐 예를 들어서 주원 형이 얘기했던 감독의 매직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정치인한테 세징야처럼 해라 뾰로롱 해가지고 갑자기 그 매직이 아닌 이상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몇 번 더 지면은 좋은 감독이 올라고 하냐고. 그렇죠. 좋은 감독의 매물이 또 어디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독이 와가지고 강등 감독이 될 수도 있는데 올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대구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감독이 뭔가 색깔을 입혀서 이 팀의 기존의 그 강했던 짙게 남아 있는 이 팀의 기본적인 기조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차영 감독의 부진이 전 더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올 시즌 초반에 바꿔놓고 괜찮았잖아요,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드러나면서 상대가 대응하고 어려움, 약점들을 좀 노출하면서 뒷공간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주저앉았는데 그래서 축구가 참 어렵기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근데 이게 대구의 스쿼드적인 한계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한계 있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왜 못 채우고 있냐라는 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감독 데리고 오는 거 중요한데 그만큼 그 감독과 감독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팀에 대한 리빌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팀의 변화가 지금 크게 없는 상황에서 매 시즌 뭘 기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국내 선수들 진짜 이름 들어보면 잘 모르는 선수들도 많아. 많죠. 보면. 네. 골키퍼도 박만호 골키퍼가 네. 최근에 데뷔를 해가지고 요번 경기 데뷔를 했죠. 이일임 선수도 또 맞아 이게 좋았어. 요번에 괜찮았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에너지를 좀 바란 것 같아요. 에너지를 발해서 이번 경기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아직 원석이잖아. 그치. 깎이지 않은 그 원석들이 에너지를 올리면서 결국에는 마무리되는 장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한계가 드러나죠. 특히 네. 또 상대가 대전이었는데 대전 지금 리그 선두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팀이고 베테랑들도 많고. 근데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많이 선수들이 빠졌어요. 대구에서. 맞아요. 근데 맞아요. 부상만 아니었으면 아까 에드가 얘기했지만 79분에 에드가 카드를 하나 남겨놨단 말이지. 근데 부상으로 그 카드를 박진영을 투입하면서 이 에드가 카드를 못 쓴 거? 이게 만약에 후반에 에드가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서동원 감독 대행이 준비했던 거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부상도 많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좀 이번 경기는 대구가 그래도 준비했던 거 그리고 어린 선수들도 좋은 플레이를 펼쳐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매 시즌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독 원래 플랜 A에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감독이 공석이 생겨. 감독 대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젊은 선수들 기회에 목말라 있는 선수들 들어와서 에너지로 불태우면서 뭐 약간 분위기 바꾸는 거. 근데 이것도 오래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한 두세 경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 아는데 그리고 상대하는 팀들은 뭐 가만히 있지 않는데. 근데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대구가 경기장도 잘 지어놓고 팬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 얘기해 보면 대전은 대구가 포백으로 나올지
약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홍성 감독님 중계 방송 잡히는 거 보니까 하면서 갑자기 급하게 좀 뭐 전술을 좀 수정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게 초반에 그래서 좀 대응이 덜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규 선수의 PK 골이었죠. 네. 네. 맞아. 예,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주민규 선수 PK 골인데 저는 이 라마스를 얘기를 하잖아. 이 라마스는 이 우리 팀 박스 출입 금지시켜야 된다.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말고 저는 더 위에서 놀게 위에 해야 있어? 되는데 볼 받으러 올 때도 사실 밑에서 뭐 연결은 되기는 하지만 내려와서 계속 좀 플레이하는 거 저는 이 라마스의 장점을 좀 깎아먹는 거로 하고 이 보고, 정도는 그래도 내려와야지. 수비도 박스에서는 이게 내려오면 안 된다. 갑자기 게임 잘하고 있다가 수비 가담해가지고 그거 마사 얼굴 걷어차가지고 PK 준다. 이거 이게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수비가 굉장히 조심성 없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장면은 발 쪽에 볼이 왔어. 애매하게. 탁 올려놓으려고. 근데 마사가 또 마사가 머리를 집어넣은 거지. 네. 마사의 의지가 만들어낸 PK입니다. 이거는. 와, 대전이 결국에는 지금 선두 경쟁을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경기력이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아도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대전에 뛰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대전이 왜 작년에 비해서 왜 이번 시즌에 왜 이렇지? 라는 거거든. 맞아. 작년에 진짜 축구 좋았는데 뭔가 좀 맞아 떨어져가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번 시즌엔 좀 잘 안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도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고 있잖아. 이게 축구예요. 축구예요? 이쁜 네. 축구만 언제나 승점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축구긴 한데 선수단의 어떤 의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 조금은 거칠지언정 이 터프함과 스피릿이 살아 있어요. 대전이. 맞아, 살아있어, 맞아. 맞아. 예. 맞아. 그 마사 머리 집어넣는 거. 그다음에 뭐 이순민, 그다음에 뭐 김준범의 활동량, 뒤에 뭐 하창래, 오재석 이런 선수들. 그런 거를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오재석 선수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다라고 했는데 오재석이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 결국에는 우리가 이겼을 때도 있고 비겼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지금 또 상위권에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동료들한테.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좋았던 그 경기력도 결국에는 그런 스피릿 의지였거든요. 마사 중심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활동량 많이 가지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중원 플레이. 그런 것들을 좀 전술적인 느낌과 축구하는 방식의 차이는 좀 있지만 기존 이 생각이나 멘탈 이런 건 같다, 동일하다. 맞아. 그래서 대전에 올 시즌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지훈련부터 경기 초반까지 준비한 그 멤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지금에. 그래서 좀 조직력이 좀 안 맞는 느낌이 있는데 뭐 안톤이라든지 박규현, 밥신 좀 빠졌고 그 자리에 뭐 박진성 그리고 뭐 김현욱 선수도 뭐 계속 좀 포지션을 좀 뭐 섀도우도 받다가 뭐 미드필드도 받다가 좀 바뀌면서 지금 딱 맞춰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어서 좀 경기력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 경기 2경기에서 피슈팅 50개 줬단 말이에요. 대전이.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무장 해제되어 있는 대구를 만난 거는 정말 좀 저는 딱 대진의 운이 좋았다. 대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슈팅도 본인이 기록하는 슈팅도 많이 기록 못했고. 내용하고 봤을 때 승점하고 비례하지 않아 대전이. 진짜 그래. 네. 근데 딱 타이밍에 잘 대구라는 팀을 저는 무너뜨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주원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대전 선수들이 그래도 팀 스피릿은 확실하게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최건주 원더골. 최건주가 이런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였나요? 최건주의 득점이라고 한다면 질주해서 박스에서 접고선 때리거나 그런 찬스를 많이 받는 선수였고 최건주의 이제 아쉬웠던 거는 지난 시즌 부산에서도 그랬고 약간 뭔가 이 파이널 서드 위험 지역에서 많이 보여. 찬스를 많이 잡는 편이에요. 근데 공격 포인트 생산을 좀 아쉬웠죠. 비례가 했을 때 생산 잘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대전에 와서 그래도 올 시즌 초반에 괜찮았고 부상이 좀 있으면서 빠져 있긴 했지만 와 이런 득점? 이거는 사실 뭐 대구의 라마스나
아니면은 뭐 누구 예를 들어야 되지? 미드필더에 있는 좀 그런 보야니치나 뭐 이런 선수들 약간 염기훈 선수가 그렇죠. 걸렸을 때 기대해 볼 만한 이 왼발 영차였지. 최건주. 근데 골 계속 못 넣다가 그냥 멋있는 골만 간간히 잊을만 하면 한 골 넣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건주 선수의 득점은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그게 진짜. 저는 이 햄스트링이 조금 많이 쓰면서 이 스피드가 이제 공이랑 맞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원래 빨랐다가 예전에는 공보다 더 공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템포가 안 맞았다고 한다면 0점 맞아가면서 지금 커리어 하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격 포인트 굉장히 좀 많이 생산하면서 좋은데 이제 스피드가 빠르면 그게 무기예요. 엄청난 무기죠. 그러면 축구는 저는 신체 능력 스피드가 안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최건주 선수 일단 빠르잖아. 빠르면 장땡이에요. 엄청 빠르지. 네. 빠르면 본인이 갔다 서다 이게 템포 조절만 하면.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지금 축구가 굉장히 눈에 뜬 선수들이 있잖아. 있죠. 이 예전에 뭐 한교원 선수라든지 뭐 김인성 선수. 김인성도 그렇지. 축구가 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좀 마킹하면서 한다고 보면 저는 최건주 선수 충분히 더 공격 포인트 생산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건주 선수는 약간 좀 근육에 무리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빨리 뛰니까. 네, 부상이어서 다음 경기 아마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주중 경기고 그래서. 네. 큰 부상이 아니어도 무리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5월달에 경기가 많아서 황선홍 감독 예전에 만났더니 5월달이 1차 승부처라고 딱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5월 때 경기가 많으니까 코리아컵도 있었고 5월달만 잘 보내면 어쨌든 뭐 여름에 또 영입을 추가로 할 수 있고 더워지는 그쵸? 시기에서 스쿼드 뎁스는 어쨌든 대전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니까 약간의 이 플랜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세워놓은 계획 안에서.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전이 되게 이쁜 축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승리를 거두고 있고 이게 힘이 돼서 나중에 이게 그럼요. 또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도 막판에 때 대전 좋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여름 즈음부터 해서 팀이 뭔가 좀 그러니까 제가 꼭 이쁜 축구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뭔가 작년 후반기에 임팩트가 강해서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뭔가 이제 따따따 맞아 떨어져가는 그러니까 꾸역꾸역 이기는 경기도 당연히 뭐 있겠지만 그래도 선두권이 해야 되는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있죠. 사실 예. 치고 받고 재밌게 멋있게 그런 뭐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면 내용들이 나온다면 대전은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중은 저희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주중 라운드는 쉬고 그 다음 라운드 주말 라운드 지나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